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20살이 넘어가면서 자취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아이를 키워 출가를 보내고 나서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국 팔도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는 덤프트럭 기사였습니다. 지금은 둘이 애를 키우며 살 때보다 돈도 좀 모으고 이래저래 일이 좀 있어서 사정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남편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나가서 남편의 일을 도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옆집에 나눠주기도 하고 큰 돈 벌지 않아도 소소한 재미로 일을 하는데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와 남편 젊은 시절 둘 다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세상에 안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고생하며 살았죠.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 저희 두 사람은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며 사내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을 시작한 것도 회사 사택이었죠. 운송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 회사 직원으로 먼저 입사를 한 상태였고 저는 뒤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것도 몰랐고 사람들이 저희들을 연결해 주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연애를 했던 것도 20대 초반 첫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길래 사귀게 됐는데 솔직히 그게 엄청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곧잘 했는데 연애머리는 왜 그렇게 없었는지 그냥 저 좋다며 사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두 번째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여자 중에 신입 직원은 저 한 명이라 입사 초기부터 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대놓고 제가 앞에 있는데 야, 이번 신입에 여자 들어온다며? 대박, 이게 얼마만에 들어오는 여자냐? 맨날 시꺼먼 남자놈들만 들어오더니 여자가 들어온 게 얼마만이야? 대표가 여직원이 필요하긴 필요했나봐. 하긴 여자가 들어오면 회사 분위기도 밝아지고 회계도 좀 더 편하잖아. 맨날 그 아줌마가 그 컴퓨터도 못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낑낑대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 그 아줌마가 그러려고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자본모하려고 뽑은 건데 돈 아낀다고 사람 안 뽑았다가 그 아줌마가 얼마나 고생했냐. 나이 먹고 뒤늦게 컴퓨터 배운다고 퇴근하고 가서 학원 다니고 그랬다잖아. 엄마가 일하는 게 저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너도 엄마한테 잘해 임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들의 대화가 좀 웃겼습니다. 처음엔 제 얘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젊은 여직원이 저밖에 없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마음 붙일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부 시꺼먼 남자들 뿐이었고 그 사람들의 눈이 전부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꼭 회식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가볍게 저녁을 먹어도 미스케 오늘 시간 되나?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지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회식 때는 꼭 제가 사장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야 했습니다. 마치 술집에서 술을 파는 여자처럼 말이죠. 항상 사장님이 하는 말은 역시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니까. 술자리에 여자 하나 들어왔다고 분위기 달라지는 거 좀 봐. 그 누구야? 그 애기 엄마 그 아들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그 사람 있을 때는 펑퍼짐해가지고 맨날 안주나 다 먹고 술자리가 영 재미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미스 김이 들어오니까 술자리 분위기가 확 살잖아. 안 그래? 하고 직원들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역시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죠. 제가 여기저기 술집에 많이 다녀본 결과 남자들끼리 술 먹는 거랑 여자 하나 켜서 술 먹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미스 김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 솔직히 이런 자리 오면 우리가 다 챙겨주지. 강제로 술도 안 먹이지. 그렇다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공짜로 밥도 먹지. 뭐 불편할 거 있나?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야. 이 중에 결혼해서 애 키우는 아빠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편하게 하면서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게 편하게 스킨십을 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것조차 너무 불편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항상 술을 마실 때면 저와 러브샷을 하자고 했고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가면 유일하게 그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대리님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회식은 꼭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만 마시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저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고 있었죠. 솔직히 그 모습이 전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성격이 살가운 편도 아니라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정말 회식 자리에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회식 자리에 억지로 끌려가서 사장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날따라 술이 거하게 취했는지 선을 좀 넘으시더라고요. 자꾸 제게 어깨동무하시고 저를 사장님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사장님을 밀어냈지만 사장님은 여자가 너무 그렇게 튕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힘으로 저를 자기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미숙이 말이야. 꼭 젊었을 때 우리 와이프 닮지 않았어? 다들 우리 와이프 봤지? 지금이야 그 사람이 애 낳고 살이 버덕버덕져서 그렇지 젊었을 때 너무 이뻤다고. 근데 약간 우리 와이프 같아. 그래서 내가 미숙이한테 더 정이 가나 봐. 애초에 말이야 다른 여직원 후보가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미숙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나? 수수하면서도 단아하고 근데 어떤 면에선 좀 도도한 그런 여자 말이야. 근데 미숙임 여자가 너무 도도하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야. 가끔은 좀 많이 웃어주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야지. 그게 사회생활 아니겠어? 미숙임 월급 주는 사람 누구야? 그건 나잖아. 근데 나한테도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 내가 미숙임한테 월급을 주고 싶겠어? 그 돈이 너무 아깝지 안 그래? 월급에 서비스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웃는 서비스, 커피 타는 서비스, 그리고 술 먹으러 오면 이렇게 술도 한 잔 따라주는 서비스, 이런 거 말이야. 하면서 제 얼굴 코앞에 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순간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거의 제 아빠뻘이 되는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니 너무 불편했고 역겨웠거든요. 그런데 저기 반대편 테이블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꽂혔고 씩씩대는 한 남자가 주먹으로 탁자를 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그만 좀 하시죠.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지켜봤는데 그거 희롱하는 겁니다. 저도 사모님 얼굴 아는데 윤정씨랑 사모님이랑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닮은 구석이 없는데 대체 뭐가 닮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여자 하나 옆에 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엄연히 윤정씨가 싫어하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저랑 그 남자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 남자가 뭐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사귀는 거야 뭐야? 하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사귄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분이랑 말 한마디 안 해봤는데 거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희 팀 대리님 아니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저러는 건지. 물론 너무 고마웠고 제가 불편해하는 걸 유일하게 알아준 사람이 그 사람이라 정말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제 얘기가 입에 오르내리는 걸 좋아하는 타입은 더더욱 아닙니다. 도대체 왜? 대체 갑자기 저 남자가 저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러시더군요. 저 새끼가 윤정이 좋아하는구만. 야, 너 윤정이 좋아하냐? 맞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막말로 와이프도 아니고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안 좋아하면 뭐 사장님이 뭐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안 그래? 여기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사장님한테 뭐라 안 하잖아. 근데 왜 쟤만 저래? 저건 좋아하는 거야, 그치? 좋아하는 거지? 하고 놀리듯 말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 대리님을 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회식을 했는데 이틀 뒤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저 멀리 있던 그 대리님 책상이 제 옆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아,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자리를 옮기라고 하셔서. 하고 제 옆에서 머리를 긁고 머쓱하게 서 있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죠. 옆자리에 있다 보니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게 되고 업무 외에도 가끔씩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점점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연애를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까 생각도 했지만 아무리 남자들만 있는 회사에도 그런 얘기들이 도는 게 너무 불편했고 오히려 저희들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회사에서는 서로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둘이 싸웠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회사 동료들인데요. 회사 일로 싸울 일이 있나요? 하고 웃고 넘겼지만 대충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서로가 잘 맞아 2년이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보통 친구들은 1년, 아니 더 짧게 연애를 하고도 결혼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버는 돈도 비슷하고 솔직히 각자의 집에서 지원해줄 만한 사정도 아니다 보니 우리가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혼집 정도는 마련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회사에서 그때부터 사택을 짓기 시작했고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까지 마쳤던 저희 두 사람은 사택에 들어가서 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택이 다 지어질 때까지 결혼은 미뤄졌지만 감사하게도 부장님의 추천으로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택이 다 지어지기까지 8개월.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합가를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택에 들어가서 사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회사가 가깝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술자리에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집에 코앞인데 와서 술 한잔하고 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사택 추천까지 해주는데 좀 와라. 하면서 부장님은 저녁마다 저와 남편을 불러댔고 저희 둘을 불러서 항상 하는 말이 둘 사람은 나한테 진짜 고마워야 되는 거 알지? 내 덕에 그래도 신혼집 안 구하고 사택에서 살잖아. 이거 내가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입 싹 닫고 그렇게 모른 척하기 있기야 없기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옆에서 그 말을 듣던 남편은 에이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희가 얼마나 잘 챙겨드렸는데요. 뭐 큰돈은 아니지만 봉투도 챙겨드렸고 사모님께 옷도 해드렸잖아. 그리고 자녀분들 학용품도 사드리고. 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식 때 축의도 안 하셨는데 가족분들 다 데리고 오셔서 식사까지 하셨잖아요. 솔직히 그때 좀 서운했는데 그래도 부장이 좋은 분이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저희 불러내서 이건 아니라고 하시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혀가 다 꼬부라져서는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장 상사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신 분인데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말을 할까 하면서도 제 속에 있던 말을 전부 꺼내서 해주니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부장님도 술이 취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편 말을 듣고는 그렇지 그렇게 나한테 해줬지 하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잘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서운한 감정도 풀고 술도 마시면서 이제 우리 부부에게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겠지라며 저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라고 부장님과는 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술자리에도 부르지 않으시고 회식도 저희 둘만 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신혼부부라 그게 편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까? 회사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며 일방적으로 부장님이 제 남편을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밀어내겠다는 통보를 보내더군요. 그것도 관리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말이죠. 말이 좋아 일반직이지 그냥 자른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운송업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일반직이라 하면 그 당시 그냥 화물 운전기사가 되는 거였고 어디에 소속되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운전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통지를 받고 저랑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이야 회사에서 차도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었고 남편 이름으로 사택을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저희 두 사람은 사택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부장님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따졌지만 부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윗사람들끼리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번복될 수 없다는 말만 했죠. 그렇게 남편은 바로 사무실에 자리를 빼고 트럭 한 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교육도 듣고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며 공부도 하더라고요. 당장은 눈앞에 캄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임신 초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무직에서 화물트럭 기사로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택은 아이가 낳기 전에 빼야 해서 우선 급하게 방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돈을 모아 처음 구하게 된 집이 빌라 1층이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집으로 데리고 와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자주 오고 가셨지만 처음 하는 육아라 그냥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저희 집이 1층 빌라라 그런지 도둑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훔쳐갈 것도 없는데 정말 왜 그렇게 도둑이 들어왔는지 자다가도 발소리에 놀라서 슬쩍 눈을 뜨면 도둑이 저희 집 서랍장을 열고 있기도 하고 뭘 훔쳐가려는지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고 있는 장면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입을 틀어막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거기서 소리를 내거나 고함을 쳤으면 저랑 애기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별별 일을 다 겪을 동안 남편은 항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제가 아이를 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니 남편은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면 자주 오는 주기였고 얼굴을 못 볼 때는 2주, 3주까지도 집에 못 들어온 일이 많았습니다. 월급은 따박따박 집에 보내줬지만 저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남편이 필요했고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그걸 절실하게 느꼈던 이유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니 사실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여름에 창문을 열어두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면서 저 집은 아빠도 없나 봐. 그럼 미혼모야? 엄마 혼자 애 키운다고? 미혼모가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는 있는데 얼굴 보기가 힘들다던데. 뭔 사정이 있나 봐. 사정은 뭔 사정. 뭐 애 아빠가 준 거 아닌 이상 이래 버리고 가겠어? 저건 그냥 딱 봐도 버린 거야. 저 봐봐. 아빠 없는 아들은 딱 봐도 티가 난다니까? 얘가 밖에도 안 나오고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잖아. 맨날 저렇게 책만 읽는다고 뭐가 나와? 남자이면 밖에서 뛰어 놀아야지. 그래야 애들이랑도 어울리고 사회성도 생기는 거야. 친구가 없으니까 저렇게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하고 쓴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소심하긴 했지만 책 보는 걸 좋아했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석준이는 블록놀이 참 잘해요. 석준이가 블록놀이라면 친구들이 전부 모이는데
그럴 때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잘 쌓기도 정말 잘 쌓는데 친구들에게 양보도 잘하고 대장처럼 아이들을 끌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책 읽는 속도도 빠르고 한 걸 보면 석준이 어머님께서 집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나 봐요.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속도 모르면서 제가 혼자 애를 키운다고 욕을 하고 애가 혼자 커서 불쌍하다는 둥, 저희 집 애 아빠가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락날락 거리는 걸 봤다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소문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애 유치원만 아니면 이 동네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었고,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당장이라도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알바를 했고 남편과 제 돈을 합쳐서 작은 빌라를 하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동네가 좀 외지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그래도 거진 결혼 10년 만에 우리 집이 생겼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조금 멀긴 해도 1층에 살다가 3층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아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이 높은 곳에 있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다행히도 저희 빌라 반장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시고 남편이 트럭 일을 하는 걸 알고 집에 자주 못 들어오겠다며 저희 모자를 너무너무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다니면서 아이가 혼자 있을 땐 반장 아줌마네 가서 밥도 먹고, 반장 아줌마 아들이 중학생인데 저희 아들 게임도 시켜주고 동네에서 대장 노릇을 하게 해줬죠. 다행히도 형을 잘 따라다니면서 둘이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장 아줌마가 이사를 가게 됐고 아줌마가 저를 불러서는 석준이 엄마가 반장해. 이거 하면 돈이 많진 않아도 조금씩 받을 수 있고 신경 쓸 거 별로 없어. 그냥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거 좀 하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벌어서 생활비 보태라고 내가 석준이 엄마 추천할게. 내가 인수인계도 잘해주고 일도 다 알려주고 갈 테니까 나대지 석준이 엄마가 좀 해줘. 하면서 제게 반장을 넘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는데. 근데 반장님이 하라고 하면 할게요. 제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요. 저도 반장님처럼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잘해주면서 할게요. 많이 알려주고 가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몇 번이고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장님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옆집으로 이사온 집 배를 누르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집 최근에 이사 온 거 알지? 젊은 부부더라고. 임산부인데 결혼을 일찍 했나봐. 근데 좀 아가씨가 도도하고 뭐랄까 차갑다 할까? 그러니까 좀 신경 써줘. 아마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잘 모를 거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던 그때 문이 열렸고 정말 젊은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빌라 차기 반장이에요. 안 그래도 옆집 이사 오셨을 때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가 늦었어요. 하고 웃으며 말했더니 아, 네. 근데 저희 집은 굳이 인사 안 하셔도 돼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좀 차갑다니까. 마음 여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뭐 안 열어도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옆집 가는 얼굴만 보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게 옆집 아가씨도 항상 혼자 있더라고요. 이사 온 지 3개월이 넘도록 남편과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어느새 배는 남산처럼 불러가서 곧 애가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병원도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날도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길래 제가 뒤따라가다가 부축을 해주면서 괜찮아요? 임신하고 3층 올라오기 많이 힘들죠? 저도 아들 가졌을 때 너무 힘들어서 금방 잘 알아요. 하고 팔을 잡아줬더니 아, 네. 감사해요. 하고 제게 처음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면 저희 집 가서 식사 함께 할래요?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이 맨날 지방으로 돌아서 혼자 애 키우고 혼자 병원 다녔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 그쵸? 시간 되면 가요. 지금도 보니까 라면 먹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산모는 더더욱 안 좋고. 내가 요리 솜씨 별로인데 그래도 밥이 낫지 않겠어요? 하고 그 젊은 여자애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된장찌개랑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뚝딱 해서 밥을 했죠. 얼른 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하고 한참 쳐다봤는데 숟가락을 들어서 맛을 보더니 밥을 한 술 퍼서 먹더라고요. 맛있어요. 하고 무적무적 먹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종종 인사도 하고 오며 가며 지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나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 내가 남편이 지방에 있어서 맨날 혼자야.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지금 노느라 정신이 없어. 힘들게 고생해서 키웠는데도 엄마보단 친구들이 더 좋을 테지 뭐. 나도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 근데 조심스럽지만 애기 아빠 보기가 힘들던데 자주 못 만나요? 아, 네. 남편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못 봐요. 돈을 벌어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나이가 몇 살? 되게 어려 보여서.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선뜻 못하더라고요. 한참 머뭇거리더니 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머머, 고등학생? 아니 근데 어쩌다가 아니 내가 너무 놀래서 미안해요. 근데 아기를 낳기로 한 거야? 어머 세상에. 하고 너무 놀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잘 먹었습니다. 가볼게요. 하고 제가 놀래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실수한 것 같았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제게 더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신기하게 가끔 저희 집 배를 눌러서는 저 아줌마 밥 먹어도 돼요? 하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고등학생인 어린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면서 부모님이 집만 구해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나가 살라고 했고, 그 뒤로 동갑인 남편은 알바를 하며 돈을 벌고 아내는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기특했습니다. 소중하게 찾아온 생명을 버리지 않고 품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그들의 엄마가 돼주기로 했습니다. 자금적인 부분은 제가 해결해주지 못해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는 건 어렵지 않았고 가끔은 같이 병원도 가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 같던 임산부는 오밤중에 출산을 한다며 병원에 실려갔고 3.2kg의 건강한 딸애를 낳았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작은 아이는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 집에 드나들며 육아를 알려주었고 남편은 그런 제게 너무 고맙다며 항상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사다 주곤 했습니다.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이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꼭 뭘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과 그 집이 친하게 지내게 된 건 딱 2년이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아프기 전까지 말이죠. 하루는 새벽에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길래 밖에 나갔더니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응급실 신세를 지고 나서는 젊은 엄마 아빠가 우당탕탕 싸워가며 그래도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는 자주 들렸지만 그래도 가끔 보는 아이는 쑥쑥 많이 큰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저와 인사를 나누며 이모 안녕하세요. 저 수민이에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해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수민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또래보다 키가 작고 덩치가 많이 작았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스트레스가 될까봐 수민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 수민이 밥 많이 먹고 엄마 말 잘 들어. 알겠지? 하는 인사 정도만 할 뿐 아이가 왜 이렇게 작냐, 말랐냐, 어디가 아프냐 이런 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래 아이들보다 수민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작았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동네가 떠나가라
애기 엄마 아빠가 싸우댔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됐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로 싸우면 애기한테 안 좋을 텐데. 아이고, 왜 저렇게 싸울까? 조금만 참지. 하고 저 혼자 전전긍긍하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역시나 젊은 부부가 죽도록 싸우더군요. 저는 항상 듣던 말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못 들을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수술을 어떻게 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몇백도 아니고 몇천 몇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고 살아? 그렇게 해서 애가 살면 우리가 얻는 게 뭔데? 지금이야 어리니까 예쁘지. 나중에 커봐. 우리 다 버리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버리면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 제 병원비 쓰느라 돈 다 쓰고 한푼없는 거진데 제 병 고쳐주는 게 무슨 의미냐고. 진짜 짜증나. 왜 하필 백혈병이야. 그거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데 돈만 갖다 바쳤다가 죽으면 그때 어떡할 건데?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자식 아냐? 애가 다 들어.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낳자마자 바로 양육권 포기하고 보육원에 보내자고 했었잖아. 이제 와서 뭐 어떡하자는 건데. 그럼 아픈 애를 어떡하라고. 저렇게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지. 그게 부모 아냐?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싸우더군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백혈병이라니. 어리고 작고 소중한 아이에게 백혈병이라니. 그제야 왜 매일 젊은 부부가 싸웠는지, 7살짜리 꼬마 아이를 집에 두고 왜 그렇게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댔는지 납득이 가더군요.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애 엄마의 설득이 필요했죠.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자주 왕래하는 사이라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아이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됐는데 아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왔죠. 수민이 엄마, 내가 오늘 수민이랑 놀이터에 가서 좀 놀고 와도 될까? 수민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바람이라도 좀 세게. 그래 주실래요?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수민이가 아줌마 보고 싶어 했어요. 그치 수민아? 하고 아이를 선뜻 내어주더군요. 수민이는 제 품에 와락 안겼고 저는 수민이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민아, 병원 와본 적 있지? 몇 번이나 왔어? 2번이요. 2번? 아휴, 애가 이렇게 됐는데 2번밖에 안 왔어? 아휴. 하고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다행히도 근처 큰 병원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 진료를 바로 볼 수 있었고 선생님은 빠른 시일 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이를 입원시킬 생각이었는데 보호자가 아니라 그게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애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애기 엄마는 순식간에 병원으로 달려왔고 깜짝 놀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병원을 데려와요, 왜? 하면서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됐는데 아이 엄마 뺨을 때렸습니다. 애기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수술비가 중요해? 애부터 살려야지. 지금 이게 부모가 돼서 할 짓이야? 수술비는 내가 낼게. 그러니까 수민이 수술 시키자, 수민이 엄마. 하면서 저도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펑펑 울더니 남편에게 연락을 하겠다며 남편을 병원으로 불렀는데 남편은 왜 그런 건지 화가 엄청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를 두고 정말 남편이랑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버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돈이 없어 아이를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다던 그 집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애 보육원에 보내요. 어디다가 입양을 보내던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뭔 고생이야. 수술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데 왜 그걸 안 해줘, 왜? 애 죽게 내버려 둘 거야? 그게 부모야? 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그래요. 잘 됐네요. 어차피 보내려고 했어요. 죽거나 입양 가거나 둘 중 하나는 되겠다 싶었어요. 전 진짜 더 이상 몰라요. 친권도 포기할 거고 애한테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랑도 이혼할 겁니다. 애기 생겼을 때도 제가 지우자고 했는데 제 고집 때문에 안 지우고 버티다가 이 지경까지 와버렸는데 내가 이제 와서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둘이서 애를 죽이던 입양을 보낸다면 맘대로 해. 난 모르는 일이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얘기를 들었는지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겁니다. 저 보호자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병원과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땐 우선 아이를 보육원에 입양 신청을 해두고 수술을 진행해서 아이가 완쾌된 다음 입양처를 찾아보는 게 아이에게도 좋아요. 아이 엄마와 보호자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보육원을 연계해 드릴 테니 우선 아이 엄마와 상의해 보세요. 그게 아이에게도 좋아요.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이 엄마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보육원 원장님까지 오셔서 젊은 애기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 아이는 그 사이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아이 엄마도 보육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2번의 수술이 더 남았지만 경과가 좋아서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끝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됐죠. 제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기절할 테지만 저한테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야 했거든요. 그렇게 돈만 대주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나?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던 애기 엄마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저 이사 가요. 그리고 우리 수민이 좋은 곳에 입양 가기로 했어요. 수술도 잘 끝나서 다 완치됐고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종이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이거 저 소개해주신 보육원 원장님 연락처예요. 원장님께서 저희 아이 입양 보내시면서 아줌마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고 정말 아이의 행복을 빌고 또 속죄하며 살게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담담하게 제게 잘했어. 그렇게라도 아이 살려서 좋은 집에 입양 갔으면 됐지. 당신 너무 잘했어.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년 가까이 비밀로 하다가 남편에게 말하니 속이 시원했고 다음날 아침 보육원 원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 보육원으로 오라는 말에 저는 남편과 그 보육원을 찾았죠. 보육원 원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수민이를 입양하기로 하신 부부가 미국에서 꽤 큰 의과대학 교수예요. 결혼하고 30년 넘게 아이 없이 사셨다가 이번에 수민이 얘기를 듣고 입양을 결심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 두 분께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다며 한국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통역 선생님 저희가 붙여드릴 테니까 얘기 나눠보세요. 원래 입양을 보낼 때 부모와 양부모는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철칙인데 선생님께서는 수민이 부모는 아니시고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특별히 만남을 주선해 드리는 겁니다. 하고 수민이를 입양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엔 만남을 거부했죠.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이라 정확한 나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수민이의 손을 잡고 나온 그 부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나 만난 수민이는 정말 딴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살도 포동포동 오르고 활발하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제게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통역 선생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고 하네요. 수미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꼭 갚고 싶대요. 수민이 치료하는데 든 수술비 1억에 조금 더 돈을 넣으셨다고 하니까 꼭 받아달라고 합니다. 하면서 제게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이걸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하고 손사래를 쳤더니 계속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본 순간 남편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민이 수술비로 든 1억에 추가로 4억이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무려 5억이라는 큰 돈을 제게 건네준 겁니다.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애 하나를 살렸는데 돈 많은 그 사람들한테 5억이 대수겠어? 우리한테나 큰 돈이지. 그나저나 수민이한테 너무 잘 됐네. 정말 좋은 부부 만나서 미국도 가고 정말 잘 됐어. 하면서 또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사실 많이 망설였는데 통역사분 통해 몇 번이나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바라고 아이를 도와준 건 아닌데 참 이런 일이 생기니 처음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돈 덕에 저와 남편은 지금 작은 동네에 주택 하나 지어놓고 그래도 편히 살고 있네요. 살다 보니 저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봅니다. 지금은 그 아이도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